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최근에 강원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도지사가 이제 빚을 못 갚겠다. 강원도는 보증을 이행할 수 없다. 레고랜드를 회생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쉽고 간단하고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 출연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영국에 있는 멀린사하고 둘이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멀린사가 레고랜드 개발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강원도하고 이 회사가 둘이 출자를 해서 만든 게 강원중도개발공사고, 그럼 이 회사가 레고랜드를 만들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회사는 한 군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금융회사들이 빌려주는데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들어온다고요. 요 대주단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중도개발공사에. 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방금 만든 특수목적 법인이잖아요. 이 레고랜드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를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강원도가 보증을 서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직접 하면 되지 중도개발공사는 왜 만들었는가? 요거는 이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시면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사업 시행하는데 더 편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이 레고랜드라는 공사를 강원도가 직접 한다고 하면 도의 의사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의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의회하고 도지사하고 여당, 야당 다른 당이 되어버리거나 의회에서 말이 달라버리면 이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이유를 받거나 투자 배당금을 받을지 명확하게 계산이 서야 되는데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에 많은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강원도 전체의 재무제표를 다 검토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 회사는 의사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거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면 되고 일상 반복적인 거는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되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간단하죠. 도지사하고 뭐 의회나 동의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강원도 재무제표는 볼 필요가 없고 특수목적법인인 중도개발공사 여기에 재무제표만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올 것인지 아주 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강원도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공익 추구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회사를 별도로 하나 만들면 정관 목적에 그 레고랜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편한 점이 있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갑자기 회사채라는 질문은 왜 나오냐? 여러분, 어떤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금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너무 심해져서 괜찮은 회사들도 상장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쉽게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힘들어요. 미국 연준에서 기존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급격하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은행 금리도 당연히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빌리면 이자 비용도 너무 비싸고 지금 빌려줄 상황도 여의치가 않고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럼 이제 세 번째 남은 방법이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대한 채권인데 이걸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 파는 거죠. 그래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예전에 2천억이라는 채권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던 거죠. 사람들이 삼성이나 한국전력처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신용을 그렇게 높게 줄 수가 없으니까 회사채가 쉽게 팔리지가 않는다고. 그걸 쉽게 팔기 위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 거예요. 중도개발공사가 나중에 회사채가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 강원도가 보증인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있는 현 강원도지사님이 강원도가 저 2천억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말한 거죠. 우리 강원도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저건 내가 이행할 수 없다. 회생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지.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법인이 회생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 2천억이 큰 돈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2천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연일 언론에 매스컴에 탈 만큼 그렇게 큰 위기를 탈 정도로 2천억이 그렇게 큰 돈이냐? 뭐가 문제냐? 2천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채권이고 강원도가 보증을 했잖아요.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라고요. 이름 없는 작은 회사가 오늘 부도날지 내일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가 돈이 너무 급하니까 막 찍어낸 그런 채권이 아니고 지자체가 보증을 한 채권이라고요. 공사가 발행한 채권이고 이렇게 훌륭한 채권인데 안정성이 높은 채권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사갔는데 강원도는 보증인으로서 의무를 이행 못한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아, 이게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고 경제 위기 온다 하더니 이렇게 힘든가. 지자체가 보증한 이런 회사채 또한 보증인이 이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졌나. 이렇게 시장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지금 한참 부동산 PF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지난 3년, 4년 동안 부동산 초호황기에 그때 시작한 사업들이거든요. 지난 1년 사이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조, 철근, 시멘트 모든 가격이 다 올라버렸죠. 그리고 전쟁이나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가 돼가지고 물가가 오른 것도 있는데 원자재 수입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니까 그 PF 대출은 남의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원래 한 달에 몇 억만 내면 되는데 몇십억 이렇게 훨씬 몇 배를 더 내야 될 정도로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강원도의 의견이 보증 의무 이행 못하겠다, 회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막타를 쳐버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아 이거 정말 부동산 PF 시장 정말 끝장났구나 이거 정말 경기 힘들어진다 하더니만 정말 힘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참고로 그 뒤에 한국전력이 한전 회사채를 팔았는데 그게 한 번에 다 팔리지가 않았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잖아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그렇게 우량한 회사가 높은 이자를 주면서 회사 채권을 팔겠다고 시장에 내놨는데 그래도 안 팔렸어요. 그럼 다섯 번째 문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만약에 법인 회생에 들어갔다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 2천억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이 법인 회생을 들어갔는데 700억은 탕감을 받고 300억은 변제를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나누어서 잘게 쪼개서 변제를 하는 거죠. 전체를 다 변제하는 건 지금 회사 입장에선 불가능하니까 300억만 변제하는데 그거는 10년 동안 잘게 쪼개서 변제하니까 갑자기 막 몇천억씩 이렇게 한 번에 상환하라, 만기가 한 번에 돌아오는 거 없이 잘게 쪼개서 천천히 변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00억은 탕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질문. 그러면 700억이 탕감된다면서요. 그러면 700억을 다 날리는가? 10원도 못 받는가? 아,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빌려준 A, B, C, D 은행 입장에서 300억은 나누어서 천천히 변제받는 거고 700억은 완전히 날리는 게 아니라 출자 전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식으로 받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인데 채권자의 입장에서 주주로 변신이 되는 거지. 700억에 대한 그 금액만큼 채권자들한테 주식을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순식간에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 회생하는 법인에. 물론 개인 사업자가 일반 회생을 할 때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식이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개인 사업자는 완전 면제가 되죠. 출자 전환이 아니고. 그럼 일곱 번째 질문. 그럼 이 은행들이 출자 전환을 받았는데 그 출자 전환 받은 금액만큼 회사의 자본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빌려준 돈 대신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나한테 주식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은행 입장에서는 저 회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식을 새로 받았으니까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법인회생을 할 때는 자본 감자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거죠. 주식수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실제로 자본금은 들어온 게 없으니까 자본을 다시 줄여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덟 번째 질문. 원래 대주주는 어떻게 되는가? 지분율이 감소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법인회생 들어갈 때는 보통 대표자가 1인 주주로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내가 70, 와이프 30,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많죠. 저 강원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강원도하고 멀린사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주주들이 회사가 힘들어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 못하는 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받았으니까 대주주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고 기존에 있던 1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그 대표자나
자기 주식 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 변제하고 70% 탕감받는 예를 들었던 그 사건이라면 은행이 순식간에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주주가 되는 거고, 기존에 혼자 주식을 다 갖고 있던 그 대표자는 감자 절차를 통해서 30% 밑으로 주식 비율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담이긴 한데, 그러면 회사 대표자가 회사에서 쫓겨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법인회생을 하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업을 지금까지 수행하던 대표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사업을 회생시킬 가능성도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인회생을 인가받아도 실제로 그 출자 전환으로 대주주가 된 금융사들이 갑자기 경영권 분쟁을 한다거나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 덤비는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기존에 하던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기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럼 9번째 질문. 그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채무법인이 법인회생을 해서 70%의 탕감을 받게 되면 그럼 보증인은 어떻게 되냐? 보증인도 이제 그 돈 안 갚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보증인은 갚아야 됩니다. 원래는 주채무하고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관계거든요. 주채무가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사라집니다. 이게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430조에 나와 있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입니다. 주채무가 사라져버리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1호 특칙에 따라서 보증채무는 따라서 소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채무자가 회생을 해서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받았을 경우에 이 탕감받은 거는 변제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보증인이 대신 책임을 져야 돼. 그러려고 보증을 세운 거잖아요. 주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변제 못했을 경우에 대신 갚으라고 보증인을 세운 거잖아요. 다만 이 예외에는 다시 예외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경우 주채무 감면만큼 보증채무도 감면된다는 그 특칙들이 각 법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 법 취지가 대체로 신보나 기보에서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대표자가 보증을 서잖아요. 지금은 안 섭니다. 근데 한 2년 전까지는 섰습니다. 섰는데 그런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하게 되면 대표자는 그 수십억에 대해서 막대한 채무를 항상 연대보증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표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럼 회사가 회생했으면 대표자한테는 그 책임을 묻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칙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신보 기보는 이제 요번 사안은 아니니까 빼고, 채무자 회생법에 따를 때 주채무가 탕감받고 줄어들어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10번째 질문.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증인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보증을 섰으니까. 주채무자가 회생해서 못 갚은 돈은 보증인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인은 나도 돈이 없다. 내가 회사를 위해 보증 선 거는 100억, 500억이야. 내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 대표자 개인도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회생을 해야 됩니다. 개인 회생은 쉽지가 않죠. 10억만 넘어가도 개인 회생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도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이행 못한다.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시키고 강원도는 변제를 대신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실제로는 강원도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그 뜻이 아니라 중도개발공사가 법인회생을 들어가서, 법인회생을 들어가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변제를 좀 하거든요. 중도개발공사가 들고 있는 그 춘천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서 최대한 변제를 하고, 그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는 보증인에게 넘어오니까 부종성의 예외로서 보증인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남는 채무는 우리 강원도가 변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대중이 알려질 때는 약간 오해가 있었죠. 저거 회생해버리고 강원도인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가 돼 있었으니까. 정리하면 1000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한 푼도 안 갚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300억 정도는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변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700억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주식으로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그 회사를 경영하던 대주주는 자기 주식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리고 돈 빌려주고 못 받아서 주식으로 받은 그 금융사들이 순식간에 대주주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가? 아니요. 보증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이 있으면 이행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보증인도 파산이나 회생을 해야 됩니다. 결론, 주채무자가 회생을 해도 보증인은 대신 갚아야 된다. 네, 이상입니다.